자, 여기 보시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뜻과 분류까지 했는데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저만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전국의 땅은 주로 개발할지, 주로 개발 쪽인지, 보존할 땅인지 크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 개발 쪽에 치우쳐 있느냐, 개발의 반대인 보존할 땅에 치우쳐 있느냐. 이 느낌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 도관농자 중에 도시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요? 보존할 땅이고, 농림지역? 보존할 땅이죠? 농사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개발과 보존이 같이 있다고요? 제가 물은 것은 개발, 보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었지 같이 있다는 건 지문에 없어요. 어느 쪽에? 비도시. 도시지역 아닌 곳. 여기를 도시지역 아닌 곳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거를 보존할 땅이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아니 이건 하나니까 어차피 보존할 땅이라고 봤지만 이거를 왜 개발이라고 봤습니까? 도시지역으로서 다 개발할 땅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그러면 표결을 해봐야지. 표결을. 도시지역이 나눠진다면 주, 상, 공은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 녹지는 보존할 땅. 3대1 개발적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이라고 본 거였던 관리지역은 이렇게 나눠진다. 역시 어느 쪽에 치우치는지 이걸 통해서 봐야죠. 보존 관리라면 여기에 주라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 생산 관리는 상대적으로 보존할 땅, 계획 관리만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죠. 2대1 어느 쪽이에요? 헷갈릴 필요 없다니까. 해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의 조문들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조문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거, 어떤 조문은 비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개발과 보존이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 도시계 전체로 개발할 땅이라면 이걸 나눠서 혹시 물어본다라면 주상공까지가 개발이요, 녹지는 도시 보존이기 때문에 녹지 비도시를 묶어서 보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어떤 규정은 주상공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도 하고 녹지 비도시만 적용되는 규정 나눠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따라 물려요.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이냐 녹지 비도시냐, 이런 느낌. 또 하나는 어디가 비싸다 싸다 이 느낌도 잡을 거예요. 비싸다 싸다. 그래야 나중에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숫자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비싸다 싸다 할 때 상대적으로 어느 곳이 비싸다는 것은 토지 이용도가 높다는 얘기고, 다른 곳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종류가 훨씬 많아. 훨씬 많고 건폐율 용적률 한도가 다른 곳보다 높아서 조금 더 넓고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값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관농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도시. 그 다음에는 도시가 제일 비싸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일 싸고, 둘 중에서는 관리가 더 비쌀 거예요. 그죠? 아까 뜻까지만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으로 나눠진다. 어디가 제일 비싸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겠지. 그 다음에는요? 주거. 그 다음에 공업.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고 녹지가 제일 싸고 주거 공업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주거지역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비쌉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가 비싸겠죠. 아까 개념 상업업무에는 보완이 필요한 곳이니까. 요거 다음에 비싼 건 어디예요? 일반? 일반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전용은 둘로 나눠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준주거 다음에 비싼 건 어디냐고요? 이종 전용이 비싸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 모르고. 여기 중에서 일단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어디냐고요. 그냥 본인 판단대로 해봐요. 그러니까 참고로 전용 일종은 없어요. 여러분, 전용 일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 에이, 전용이 나눠지잖아요. 일종 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용 일종이 어디 있어요. 1종 전용,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일반 3종이 아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준주거 다음에 비싼 곳이 어딜까요?
3종 일반. 그 다음에는 2종 일반. 그 다음에는 1종 일반. 그 다음에 2종 전용. 1종 전용. 여기서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그대로 순서대로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거 환경이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랬죠? 여기가 제일 떨어진다 그랬죠? 주거 환경 좋다는 것과 값이 비싼 것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강원도 산에 속에 있는 그게 주거 환경이 더 좋다니까. 값은 제일 떨어지지 거기가. 여기가 왜 제일 비싸요? 건폐율 한도가 이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녹지 공간 없잖아요. 맨날 시끄럽고 막 돈은 비쌀지 몰라도 주거 환경은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건폐율이 제일 낮으니까 집을 뜨문뜨문 짓고 녹지 공간 많고 하니까 공기 깨끗하고 소음 없고 사람들 많은 데 살면 밤에 창문 열면 무슨 소리 들려요. 막 술 먹고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한다고. 그런데 시골에서 탁 문을 열면은 뻐꾸기 소리 이런 것만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 주거 환경은 여기가 제일 좋고 반대겠죠. 상업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중심.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보다 이게 더 비싸다고요? 일용품 서비스 공급인데? 대형 물류센터고?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유통이 되고 제일 이 중에서 싼 게 걸림이에요.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라니까. 여긴 전체 상업경에서 매일 쓰는 일용품점만 주로 들어가는 뭐 헤어 서비스 이런 서비스 들어가는 전체 상업기능, 유통기능, 일용품 서비스 뜻. 제일 싸요 이 중에서는. 여기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요건 확실하네. 하나라도 확실하면 되지. 주거 사고 업무는 보안이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싼 데는 규제가 제일 심하잖아요. 녹지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그 다음에 도시적 전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도시적 전체에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누가 또 상업 중심이라래. 중심 상업이라고 해야지. 상업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원래 정식 이름은 여기다 상업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중심 상업이에요. 상업 중심이라는 건 없어요. 상업 중심에서 어디서 배웠냐를 장원석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또 그러지 말고. 중심 상업이에요. 제일 싼 데는 어디예요? 제일 싼 데. 제일 싼 데. 전체 도시역 전체에서 제일 싼 데. 보전 녹지죠? 이따 써먹을 겁니다. 관리 주시는 어디가 제일 비싸요? 제일 싼 데가 이따가 분명히 써먹는다 이제. 됐어요. 됐고 자 이제 64쪽 봐주세요. 64쪽. 아이고 할 거 많다. 할 거 많아. 자 우리 4번에 1번이 원칙입니다. 지정할 때 원칙이에요. 관리계 결정해서 지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양가리분에 특례를 주로 할 거죠. 특례 여기 보세요. 지정 특례라는 것이 지정상 특례라는 얘기인데 원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야 돼요.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그죠?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례가 되는 거예요. 특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 게 뻔하다라면 힘들게 시간과 비용 들여서 아까 힘들게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하지 말고 어느 곳으로 가는 게 뻔하다면 그쪽으로 바로 지정된 곳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례인데 크게 특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인정하는 특례가 있고 기존에 있는 땅인데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 인정하는 이 두 가지 특례가 있어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공유수면이라면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에요. 공적으로 소유하는 수면이라 모든 공유수면 다 있지만 매립지와 관련된 공유수면은 바다밖에 없어. 바다밖에. 그래서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인정하는 특례랑 매립지는 다 여기. 매립지가 아닌 것은 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고 이건 새로 생겨난 매립지고 그래서 이 매립지에서 특례가 인정되면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우리 한자로 이거 의제가 뭐뭐로 본다잖아.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정하고 나서 알려주는 절차가 고시인데 고시는 의제되지 않는다. 고시가 의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새로 해야 되는데 매립지가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인정하는 특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제가 제일 큰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하고. 그런데 다 세 지역 중에 하나로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예요.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결정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고시도 된 것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고시는 의제 안 되니까 고시를 새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고시도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특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 생긴 땅인데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례 인정돼도 고시는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라 고시도 된 것으로 본다 할 필요 없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엄밀한 차이지 실제 내용은 이제 내용을 좀 더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이거부터 해볼게요. 공수 매립지가 나서 무조건 육지와 바다가 있다. 서해안을 그랬어. 서쪽 서해안을 그랬습니다. 서해안을 보통 매립을 많이 하잖아. 자, 서해안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다 생각을 해봐요. 매립지가 생겨났어. 그럼 매립지는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적어냈던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매립 목적을 벗어나서 쓸 수는 없어요. 매립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송도 국제도시 개발된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긴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서 그죠? 그 매립 목적이 뭐길래 도시개발이 목적이거든요. 거기서 도시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립하고 나서 송도 국제도시로 쓰는 겁니다. 지금 매립 목적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개발의 목적인 송도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용도지역은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용도지역, 기본적인 지역, 도관, 농자, 사계지역이 기본적 분류다. 그 얘기는 사계지역 중 하나로 지정을 해놔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뭐로 지정해야 돼요? 목적대로 한다면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죠. 도관 농자 중에 하나 선택이라니까 무조건 기본적 분류라.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돼.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근데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되냐면은 이 매립지랑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라면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같나요? 같네. 같다라면 어차피 이 땅은 전체가 똑같은 목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은 목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 됐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땅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웃하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하라. 이게 특례 인정될 때예요. 그럼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고. 어느 때요? 둘의 내용이 같을 때란 말이야. 둘의 내용이 다르면 특례 인정 안 돼요. 다르면 예를 들어 여기 도시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면 둘의 내용이 다르죠. 아니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래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가 농림지역이라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전체적으로 다르죠. 여긴 같지만 여기가 다르잖아요. 둘 이상이니까. 이러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아까 원칙대로 돌아와서 이 땅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지역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매립지는 항상 매립 목적이랑 이웃 용도적인 내용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특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거부터 양가로 2번 특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공유선 매립지 보세요. 매립지인데 기억번 보시면 내용 보세요. 공유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다만 해당한다 요 말 들어가 있죠? 요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을 동그라미 치시고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특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같으면 특례 인정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이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죠? 세울 필요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이제 지정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지정서로 봅니다. 근데 고시는 의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경우 시장 건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원칙의 완성이에요. 그럼 니은번 보세요. 이번엔 니은번 내용을 보시면 공유수면의 매립구역과 이웃학의 용도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잖아. 다른 경우 체크하시고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그럼 전체가 다른 경우 아닙니까? 전체가 다른 경우라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안 풀어드려요. 그거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많아서 가능하면 자꾸 이론을 이해시키는 걸 더 설명시키는 것에 시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기도 하죠. 우리는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이해시키는 게 나은 시간을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느낌만 제대로 잡고 이해만 해두시면 어떻게 바꿔놔도 상관없거든. 지금 제가 예제 문제도 안 풀어도 된다는 게 이것도 핵심 문제도 여러분들 가는 길이 쓸쓸할까봐 내가 해드리는 거지. 내용만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문제 푸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지 자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서 매립준 됐고. 그러면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이게 다른 법률에 지정된 지역의 의제.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는 그래서 결정고시까지 다 된 것으로 보는 건데 제가 이 중에서 기억 니은이 있는데 기억번이 대표적으로 일단 기억번을 가지고서 느낌을 잡게 해드릴 거예요. 니은번은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우리 기억번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고시까지 된 것으로 다 보잖아. 근데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요게 5개나 있어갖고 요것도 가끔 물어봤던 건데 말이죠. 두음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매립지 아닌 것 중에서 매립지는 아까처럼 매립지로 가면 되고 매립지 않은 것 중에서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서 어떤 땅이 지정됐을 때 성질상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누구에게 맡겨놔도 도시로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뻔한 거라면 왜 힘들게 관리계획 세우느냐.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저절로 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A번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지역 체크를 하시고 거기서 B번 같아요. 어천왕법은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된 여기도 도시지역을 체크하시고 이 A, B번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을 갖고서 어항 이렇게 놓고 막 외우시는 분인데 의미 없어요. 그게 오히려 외워갖고 안 돼. 항만구역, 어항구역이지만 자 한번 봅시다. 자 역시 우리 서해안으로 또 가봅시다. 자 우리 서해안으로 가봐요. 우리 서해안에 자 여기다 우리 항만을 설치하려고 한광구역을 지정했다 칩시다. 공유수면에. 여기 이 바다는 어항을 설치하려고 어천왕법에서 어항구역을 지정했다 쳐요. 이 공유수면을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했다 칩시다. 그쪽 법에서 각각의 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이제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하려고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수면을. 그럼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하는 건 엄청난 개발이에요? 엄청난 보전이에요? 엄청난 개발이죠. 그럼 도관농자 중에서 원래 어느 지역 지정이야 이 개발이 목적이던 개발이 됩니까? 도시, 도관농자가 그래서 기본적 분류라니까.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을 했죠? 그럼 원래는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을 지정해야 이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항만이나 어항 설치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개발이잖아. 방파제 설치하고 뭐 방조제 설치하고 막 저반시설, 창고, 물건 보관하는 이런 거 다 설치돼요. 여러분들 어항 가서 회를 드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그 고깃배가 드나들고 여기서 물고기 내려갖고 막 그걸 뭐라 그래 그거 막 경매를 통해서 막 사고 팔고 하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사다가 뭐 식당 올라가서 막 요거 좀 쳐주세요 그래갖고서 드시고 그러죠. 엄청난 개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만이나 엄청난 개발. 그러니까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 지정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때도 어느 때쯤 인정하냐면은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이 어느 육지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어디에 연접하고 있느냐. 매립지는 아니고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지금 여기를 제가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도시지역 연접한. 그럼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해야 될 판인데
어디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 접하고 있으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매립지는 아니지만 도시적으로 저절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 그래서 항만구의 어항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연접한 이게 중요한 거래요. 이걸 만약에 항만구역이지만 이게 아니고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시민이다. 그러면 의지 안 돼요. 그럼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역 지정해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디에 연접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로.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산업이쯤에 개발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나옵니다. 괄호 속에 농업단지 제외 이렇게 돼 있네. 산업이쯤에 개발하는 법률에서는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단, 이 산업단지는 네 가지가 있어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농업단지까지 원래 네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로 의지되는 건 무엇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까지만이지 농업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산단은 큰 차원의 국가 산업단지를 얘기하고요. 옛날에 지방 차원에서 했던 지방 산업단지가 지금은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도시 지역에 첨단 산업 유치하겠다는 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고요. 농업단지는 산업단지 제일 작아. 농공단지는 농촌 지역에 농업 유효노동력 흡수하려고 공장 몇 개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농업단지? 있어요? 있어요. 공장 작죠 굉장히. 일반 산업단지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나죠? 농업단지 옆에는 뭐가 있던가요? 농업단지 옆에 논밭이 있지, 그죠? 지금 제대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쪽 법에서 어디를 개발하려고 지정했다 칩시다. 이게 그러면 그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농림지역인 상태에서는 개발 못 하잖아요. 보존할 땅이니까. 어느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뻔해요. 도시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에게 맡겨도 도시역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렇게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힘들게 관리계획 세웁니까? 어차피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면.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네. 도시로 의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업단지는 빠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농업단지는 빠진다는 걸. 농공단지는 글쎄 굳이 도시로 의지 안 해도 공장 몇 개 조그만 것이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의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농업단지가 도시로 의지된다면 틀려요. 네 번째 보세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한 택지개발지구 나오죠? 택지개발지구네. 아니 그러면 택지로 개발하려고 택지개발지구를 그쪽 곳에서 지정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시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지역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항상 하여튼 공부를 해놔야지 이걸 계속 써먹는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 구역 및 예정구역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원이 뭐냐 하는 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전원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원, 에? 전자가 밭전자, 전기전자. 어느 전자일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에? 전기전자. 전기전자. 밭전자가 아니고. 하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인기 드라마가 전원일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전원일기에 전원 생각할까봐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 밭전자지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기전자와 근원 원자이기 때문에 전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발전소 설치하는 사업을 상상하시면 돼요. 발전소 설치하는 사업. 그러면 앞으로 발전소를 설치할 곳이 되니까 엄청난 개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개발 설비가 들어가고 발전 설비 들어가고 설비만 갖췄다고 되나? 거기 직원들도 근무해야 되고 직원들 살 가족들이 살 곳이랑 이런 거 다 개발돼야 되거든.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제가 한 2년 됐죠. 서천에 가서 이거 봤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기를 봤다고. 충남 서천 항에 가면은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거 확장하느라고 다시 공사하더라고. 확장하라고 펜스 탁 쳐놓고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 사업 목적, 태양력 발전 뭐 이런 거 추가돼 있더라고. 그게. 그럼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에다 이제 태양력 발전 이런 거 이제 해놓으라고 한창 공사 중. 2년 전에 공사 중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면 다 있다니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보고도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아까 산업단지도 4가지 산업단지 다 봤어요. 다 봤어, 다. 예. 특히 인천 쪽에 웬만한 거 다 있어. 농구단지만 보기 힘들지. 농구단지는 공주시 같은 시골에 내려갔을 때 이제 있고, 거기서 봤고, 예를 들어서. 예. 자, 그런데 요게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조 설비 만을 설치한 구역은 제외. 이런 예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전소 중에서도 수력발전소를 설치한 전원개발사업 구역, 이거는 아니다. 도시로 의지되는 게 아니다. 참, 여보세요. 제가 저 공법은, 예? 참 여기저기 막 바람 쐴람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과목이라 그랬잖아. 자, 수력발전 하는데 이제 가봅시다. 춘천 가볼래요? 춘천? 그거 있잖아. 소양강 발전소. 이게 수력발전. 소양강 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공시세법에서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을 해? 시원하게 우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춘천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 일단 소양강 댐 가는데 가기 전에 거기서 닭갈비부터. 닭갈비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근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가능하면은 저 현재 가서 물어보고 드시는 게 좋아. 요새 인터넷에서 맛집 소개하는 것은 이거 진짜 맛집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아. 그냥 막 꾸며서 하는 것도. 막 자기네들이 스스로 막 댓글 달고 막 이래갖고. 현지에서 택시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 예. 하여튼 근데 소양강 댐 가려면 이제 그쪽 가면은 소가리 매운탕 이런 거 맛있잖아. 소가리 매운탕. 싫어요? 생선 안 좋아하셔? 바다 생선도? 바다 생선 좋아하고? 바다 생선은 좋아하는데 소가리 매운탕 싫다라면은 참 저분은 앞으로 참 좋은 거야. 앞으로 그 맛있는 걸 아직도 못 드셔봤으니까 드실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소가리가 모든 고기에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고기 중에서 육질이 제일 나아요. 제가 바닷고기는 잘 구운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생은 잘 못 먹는데 소가리만큼은 그 회도 제가 좋아해요. 소가리가 아주 아이고 참 그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그리고 잘 없어 그거. 양식도 안 되고 따로 낚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좋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그 드실 수 있어서.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소양강 가보면 거기 수력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력발전은 일반 발전소를 아니라 물만 댐 거기 또 얼마나 시골입니까? 거기 산간벽지다 댐 막아놓고서 쫙 하는 다음에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수력발전은 돼요. 가보신 분은 거기 직원이 있던가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없다니까. 물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댐 한번 가봐야 아무도 없다니까. 거길 도시지역으로 의지할 일이 없다고. 일이 없다고. 왜? 산간벽지니까. 일반 다른 발전소랑 달라요. 산간벽지라 도시로 의지할 필요 아닌 예로서 기억하시라고. 송변전 설비. 이건 일반 발전소도 아니고 훨씬 작은 거잖아. 전기 보내는 게 송전, 전압 바꾸는 게 변전 설비 더 작아. 이걸 왜 도시로 의지합니까? 송전 설비 설치하겠다? 우리 송전탑 설치해서 이렇게 전기 보내는 거 있죠? 어디 송전탑 같은 거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송전탑 설치하던가요? 저 사람도 없는 곳에 산에다 설치하고 쭉 보내던가요? 도시지역으로 의지할 필요 없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라 말이에요. 이거를 괜히 전원개발 속에 전을 따와가지고서 무조건 도시로 의지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바꿔놓으면 못 찾아. 무엇이냐 이해를 해서 보시라 말이에요. 이거를. 자, 됐고요. 넘겨보세요. 5번에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66쪽에. 자, 이제 지역에서 행위 제한 할 겁니다. 항상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지역지구구역에 맞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지역에서 행위 제한. 지역에 행위 제한하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어떤 행위 제한을 할 것이냐 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건축 제한이고, 어떤 걸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 세 가지가 그 유명한 지역에서 행위 제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제 최대한도를 지역별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제가 토지용계 확인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용도 지역이라고 했는데, 모든 땅의 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게 이 지역의 행위 제한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 땅이 따로 땅대로 못 짓는다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쓴다니까요. 이건 이론 문제도 아니에요. 수요 공급 이론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바로 각 지역마다 쫙 나눠져 있는 지역별로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다 법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내에서만 짓기 때문에 토지용에 대한 규제에서는 이게 최고예요. 최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걸 보충할 때 지고 뭐 따로 정하는 구역 기타 등등이 들어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건폐율 뜻부터 하고요. 우리 건폐율은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건축 제한부터 순서대로 어떤 거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건축 제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근거는 원칙이 대통령령이에요. 지금 제가 국계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국계법. 그럼 국계법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시행령을 딱 쳐보면 지역별로 쫙 나와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가 있어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다른 특별법에 의하는 예외가 있다는 그 예외대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한 보통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계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제가 써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5번의 양가로 1번이 건축 제한 얘기예요. 건축 제한 얘기. 세 가지 제한 중에 건축 제한 얘기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즉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이걸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 예외 있죠? 그 아래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예요. 제가 요거 예외 빼놓고는 다 0에 의하는 건데, 그럼 0에 의한 내용이 뭐냐?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 양가로 3번.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각 지역별 건축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번에 동그라미 1번 일종 전원주에서 지을 수 있는 거 나와 있죠? 박스에 해당하는 게 0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없으면 아예 못하고 그냥 지을 수 있느냐? 2번 조례가 정하는 건 지을 수 있느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지을 수 있다면 조례까지 확인해 봐야 돼. 나중에 넘겨보세요. 이종 전용에서 할 수 있는 거 쫙 나와 있죠? 쫙쫙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빨리 넘겨요. 끝까지. 어디까지 나와 있나? 88쪽? 아이고, 한 20몇 페이지 나와 있네. 그럼 20페이지 넘게 나와 있네.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안 중요해? 중요하다 그랬잖아. 제가 지역행위자는 다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그 땅, 왜 고개를 흔들어요?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아니 중요하다니까. 글쎄, 특히 아주 그 다른 건 답도 안 하다가 여기서는 아주 고개를 격하게 흔드는데 저분이. 아니 이게 토지 이용 가치를 바로 결정하는 건데 이게 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실 열면은 협회에다 등록했을 때 협회에서 주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준다고. 이거 보고서 참고하라고. 그런데 왜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고개를 흔드는 이유는 글쎄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요거 부담돼서 하지 마요. 그러면 틀리면 되지 뭐. 찍든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런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건물이 몰라도 토지를 분석한다면은 이걸 모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당 법제처 들어가서 국토계획 및 이용하라면 시행령 딱 치면 각 지역별로 이걸 딱 확인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는 건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여기 못 짓는 건 못, 여기 없는 건 못 줘야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협회에서 주는 건 글쎄 그때 복사해줄 뿐이고 이거 수시로 바뀌니까 직접 가서 본인이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이게. 나중에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하냐면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몇 년에 한 번 나올 정도기 때문에 비중이. 이거를 낸다면 힘들잖아.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한 제가 8가지 정도 갖고 상식선에서 그냥 복잡하지 않게 용도 지역 배운 게 있고 나중에 건물 용도 중에 한 8가지 정도만 상식선에서 해드릴 거예요. 쉽게 이해만 하시라고. 거기서 안 나오는 거 있으면 못 푸는 거고 거기서 안 나오는 게 나오면.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한 8개나 대비한 얼마 안 되고 한 0.5페이지 정도 갖고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요약서에서. 그러면 그 옆에 나오는 게 이제 건폐율이죠. 자, 이것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제 우리 식대로 나오는데 책대로 하면 너무 복잡해. 여기 보세요. 여기다 할 거예요. 자, 일단 뜻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건폐율은 분모분의 분자, 분모 대지면적분의 대지면적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 얘기잖아.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표시하고 있고 용적률이라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에요. 건축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하거든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녀석 대지면적이 어떻게 계산되고 건축면적이 무엇이고 바닥면적이 뭐를 얘기하고 연면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네 번째 법인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국계법에서 아직 용어도 하기 전에 이게 나와서 지금 나온 건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건축법에서 배웠던 거 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충 여기서 대충 느낌만 잡으면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대지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지면적이 이게 땅의 면적이라면 건축면적은 넘낮이랑 상관없이 정확한 건 건축법에서 배우세요.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을 그냥 대충 건축면적이다 보세요. 땅을 잠식해서 어느 정도 건축이 됐는지 이게 건축면적이라는 느낌 잡으시면 돼. 그러면은 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이기 때문에 분모 요거는 고정돼 있다 치고 건폐율이 올라갈수록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폐율이 커질수록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건폐율은 뭐를 결정하는 것이냐? 얼마나 대지의 건축을 넓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건폐율이에요. 높이랑 상관없이. 그럼 용적률에 따지는 대지면적이 연면적 개념은 우리 대지면적이 있을 때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을 만약에 그렸다라면 연면적이 뭐냐면은 바닥면적 합계다. 이 바닥면적이 바닥의 면적이에요. 우리 각 층마다 있는 걸 그 층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층의 건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1층 건축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그러지. 여러분들 여기 몇 층 바닥에 있는 거예요? 4층 바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각 층마다 있는 걸 각 층의 바닥이라고 그 바닥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에요. 1층 바닥 면적 얼마, 2층 바닥 면적 얼마, 3층 얼마 나눴으면 각각 일부마다 얼마 예를 들어서 이 각 층이나 그 일부마다 있는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합계가 연면적이라고요. 이 연자가 뻗을 연자를 쓰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있는 면적 쭉 뻗어 있는 거 합친 거.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래. 그러면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용적률이니까 용적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면적이 늘어나겠죠?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나 높게를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얼마나 넓게를 결정하는 게 건폐율, 얼마나 높게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 건폐율은 개념에서 100%를 넘길 수는 없어요. 대지면적을 벗어나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위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름이에요. 법적인 원칙적 한도는 1500%까지 인정이 돼. 그럼 대지면적이 15배까지 되지. 제일 큰 게. 에? 그래서 이 최대한도 내에서 이제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자, 근데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우리 최대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이게 법의 한 분류고 이게 영의 한 세분이라고 했잖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한도가 나와 있고요. 이 법적 한도 범위 내에서 영의 한 세분이 있으면 0에서 다시 한도가 정해집니다. 법 범위 내에서 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회가 정한 입법을 조례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땅에 있을 때 그 땅의 이용가치를 결정하는 건폐율 한도는 뭐를 봐야 알아요? 조례를 봐야 알아. 조례를 봐야. 서울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서울시, 여긴 국계법이니까 도심계획조례잖아. 서울시 도심계획조례를 딱 쳐보면은 뜨고, 인터넷에 뜨고, 거기 보면 서울시에 있는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 이 지역별로 조례 정하는 한도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쓰는 거야. 그거를. 근데 시험에서는 조례는 지방마다 다르니까 법령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그랬죠? 시험 관련해서는 이 법령의 숫자를 내는 거지. 시험 관련해서는. 그런데 법에 의한 숫자 정도만 이번에 할 거예요. 영에 의한 숫자는 훨씬 복잡한데 법에 의한 숫자는 최소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살짝 잡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를 살짝 잡지 않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책에 나온 대로 해놓고 그걸 전화번호도 그냥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전화번호 외워서 쫙 외우는데 아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최소화시킬 거예요. 최소화. 최소 법에 의한 건 알아야 되고. 자, 요거 하기 전에 전제조건 두 가지부터 합니다. 전제조건 둘. 근린과 유통 크기 순서 바뀐다는 거. 전제조건 하나. 아까 우리 여기서는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비싸고 이게 제일 싸다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크기가 이게 요거보단 작단 말이에요. 요 크기 순서 바뀐다는 거 하나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보다 중요한 전제 요건이 같은 크기인 거. 같은 크기인 거 이 전제 조건부터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보존할 땅 중에서 개발 보존 중에서 이게 제일 낮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낮아요. 농림에 준하는 게 생산관리예요. 자연환경 보존 주는 게 보존관리가 여기에 준합니다. 여기에 준하는 거 두 가지에서 보생농자 네 가지는 건폐율 용역에서 항상 같은 크기다. 그런데 이거 녹지만 세모 표시해 놓는 게 건폐율은 다섯 가지가 같은 크기, 용적률은 빠져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건폐율은 노란색으로 용적률은 빨간색으로 할 텐데 건폐율이 같은 크기인 것은 녹지와 보생농자 다섯 가지. 용적률에서 같은 크기인 것은 보생농자 네 가지만 같은 크기예요. 이 전제 조건부터 해두세요. 요건 똑같잖아. 녹지가 끼느냐 아니냐 이 차이지. 요거는 일단 숫자를 좀 암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을 제가 하는 것이고 요거 기본적인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해서 각각 이거든 네 개 집어넣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찾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라. 아니 여기가 제일 이 중에서는 이것보다 이게 더 싸다라고 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나중에 조례에서는 달라질 거예요. 법에 의한 순서의 크기에서는 똑같이 해놨어요. 그냥 법령 조례로 한다니까요. 어쨌든 건폐율 같은 크기가 뭐라고요? 녹지 보생농자 용적률은 보생농자 네 가지. 자, 이제 숫자 입힙니다. 우리 건폐율의 법에 의한 크기만 할까요? 법에 의한 크기. 영에 의한 건 나중에 할 겁니다. 법에 의한 건폐율의 크기는 20, 40, 70, 90% 중에 하나입니다. 100을 넘길 수는 없다 그랬잖아. 2, 4, 7, 9 중에 하나. 안 그러면 순서대로 다 외우고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가지 숫자만 일단 해놓고 자, 책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다 여기다 쓸 거 여기다가 책 봐야 헷갈려. 2, 4 친구 중에 하나 외워놓고 우리 아까 비싸다 사다 갖고 틀 잡아놓고 적용하면 돼. 이 암기 최소화예요. 자, 여기 2, 4 친구 이것도 외우기 좋잖아요. 2, 4, 7, 9, 2, 4, 7, 9, 2, 4 친구 딱 오죠? 2, 4 찜센 다 전화번호로 딱이잖아 이거. 2, 4 친구, 2, 4, 7, 9, 2, 4 친구. 자, 이제 여기서 해봐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거. 나머지 2, 4 친구 중에. 그럼 90%짜리는 어디로 와야 돼? 어디서 봐야 돼? 어디? 중심 상업은 아직 나가면 안 돼요. 영해안 분류잖아. 영해안 분류. 그래서 법령 기초. 이게 법의 한 분류라니까. 요게 그렇죠.
90이 돼야 돼. 90이. 여기 상업지역이. 이거 0에 나가는 거 90 맞아. 중심상에 90 맞는데 지금 할 거 아니고 법에 의한 거 하는 거예요. 90이잖아. 제일 낮은 20%짜리는. 이거? 이 제일 낮은 20%인데. 그런데 또 있잖아요. 또. 좀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하루 종일 기다리겠네. 하루 종일. 아이 전제 조건을 써야지. 항상 같은 게 이게 제일 낮으면 같은.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녹지 보생 농자 5가지 체크한 거. 녹지 보생 농자. 이것이 제일 낮은 20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4, 7 둘만 남았네요. 보존할 땅, 개발할 땅 중에서. 자, 우리 보존할 땅 중에서 5가지가 같은 크기니까 자연스럽게 남는 게 뭐예요? 계획관리가 남죠? 요게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이게 이사친구 중에 이게 4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주거와 공업이 남네요. 요거는 70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어차피 용도적 틀은 잡고 있어야 되고. 이사친구 중에서인데 90%짜리가 제일 비싼 상업지역이 되면 20%짜리는 제일 낮은 녹지 보생농자 체크하고 20. 그 다음에 보존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 혼자 남으니까 이사에 40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가 그럼 주공이 남죠? 이게 7. 그래서 완성. 2479. 이 숫자는 최소해야 돼.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0 할 때는 주상 두 군데만 달라지는데 아까 비싸다 싸다 하고 제가 느낌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일단 해둔 상태에서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건폐율부터 봅시다. 건폐율. 지금 건폐율이 예를 들어 89쪽에 1번에 의가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류를 해놓고 법에 의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이사친구로 할 수 있다. 요걸 제가 해드린 거고.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 0에 의한 세분이에요. 그럼 0에 의한 세분인데 숫자 훨씬 많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글쎄 이거는 나중에 요 법을 바탕으로 해서 느낌 잡아서 해드리니까 간단하게. 안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걸 어떻게 외우, 이거를 하나하나를. 3번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시간상 용적률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적률은 쉬었다 할 겁니다. 지금 건폐율만 했어요. 쉬세요.